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연안과 다산이라는 두 조선이 낳은 최고의 선비들이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안과 다산 그러면 18세기가 낳은 이제 최고의 지성인이자 조선 전체를 대표하는 실학자 또는 유학자 또 어떤 명칭을 붙여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두 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안 박지원이 제 인생을 바꿔준 멘토라서 그 평전을 쓰려고 할 때 다산 정약용과 분리해서 이제 다루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연안과 다산을 함께 접근하는 그런 이제 평전을 몇 년 전에 내게 됐습니다. 두 개의 별, 이제 두 개의 지도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이 두 분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멀리서 보면 되게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 가까이 근접해서 보니까 두 분의 인생 궤적이나 사상, 스타일 이런 모든 면이 거의 평행선이라고 할 만큼 달랐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적대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너무 개성이 두 분 다 강렬해서 두 분을 이렇게 합쳐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역사를 빈곤하게 보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여서 이 두 분의 그 빛나는 개성을 마음껏 제가 이제 드러내서 이렇게 밝혀봤습니다. 그때 이제 결론이 연암은 유머와 역설로 가득 찬 유쾌한 노마드, 그러니까 유목민적 기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다산은 분노와 비탄의 그런 파토스가 흘러넘치는 치열한 어떤 개혁주의자, 치열한 안가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분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을 이제 제가 보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밝히게 됐죠. 근데 여기 당연히 여성에 대한 관점도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분 다 이제 조선 후기죠. 이 시대가 뭔가 굉장히 모순과 그 왜곡이 가득하다는 걸 공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모순과 비리 왜곡의 첫 번째는 산업공상 이 자리가 굉장히 불균형한 거, 이게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사대부와 백성, 왕과 백성, 왕과 사대부, 이런 식의 이제 그 지위가 위상들이 다 이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시대가 굉장히 이제 모순이 아주 치열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어떤 구획점이 있죠. 그게 바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그러면 신분사회, 그래서 양반과 평민, 이것의 대립점을 느끼실 텐데, 거기에 이건 단순히 이제 계급이나 신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문제가 또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성은 사대부와 평민의 분할보다 남성에 대한 여성,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구획이 돼서 사대부 여성도 여성으로서의 질곡은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선비가 당연히 여성의 고난, 여성의 억압, 여성의 소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점은 이제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와 관련된 텍스트들을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 아주 대표적이면서 그다음에 아주 너무너무 뛰어난 그런 이제 두 텍스트가 있어요. 이 두 분의 차이를 보여주는. 다산 정약용은 소경에게 시집간 여인이라는 장편 서사시를 쓰셨어요. 360행에 달하는. 시에 아주 능하신 분이죠. 연암은 이거는 교과서나 수능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데 연려함양 박시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소경에게 시집간 여인은 별로 못 들어보셨죠. 이건 시험에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수능에 한 번만 나오면 그냥 아주 그냥 바로 히트 작품이 될 텐데,
예,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다산의 어떤 여성 간, 세계 간 인식론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산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뭐 너무 잘 드러나듯이 그 제도의 개혁, 그 다음에 그 왕과 백성 사이에 있는 수령들의 그 어떤 청령, 이런 혁신이 없이는 조선은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한 이 촉감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여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런 점을 주목을 했을 텐데, 이 작품이 이제 강진에서 직접 목격한 스토리를 이 서사시로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이제 제목에서 보듯이 소경, 장님인데, 예전에 장님은 주로 뭐 점을 치는 판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나름 넉넉했는데, 좀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좀 아웃사이더에 속하는 집단이죠. 그런데 18살 처녀가 그 이제 49살 먹은 장님 판수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그게 본인의 뜻으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팔려갔겠죠. 누가 팔았을까요? 아버지가. 너무 잘하시네요. 네, 술주정뱅이 아버지. 예. 보통 아버지들은 술값을 위해서 자식을 잘 파십니다. 예. 예. 그러시면 안 되는데 뭐 동서고금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팔려갔어요. 갔더니 이미 3번째 결혼인 거예요. 그 장님은. 그리고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부인한테서 애가 3명이 있고. 자, 그러면 정글 속에 들어간 거죠. 장님은 눈이 멀고, 아버지는 돈에 눈이 멀고, 그 애들은 이제 시기 질투. 그래서 계속 그 아버지한테 이 나이가 어린 이 새어머니에 대한 계속 이제 고자질을 하고, 무지몽매한 거고. 이런 이제 다 눈먼 자들의 구조 안에 들어가서, 이제 꽃다운 나이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장님 판수가 또 성격이 굉장히 또 일그러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무 돈에 인색한 데다가 뭐 너무너무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그 여인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면 어딜 갑니까? 조선시대 여성들이. 친정이 더 위험해요. 거기 아버지가 있잖아요. 절에 갑니다. 예. 그러니까 출가밖에 길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가서 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절에 숨어들어서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숨어 살 수 있었으면 그나마 뭐 어떤 이제 자유를 얻었을 텐데, 이 엄마가 그 자기 딸 자식의 사연을 듣고 이 사위인 판수한테 가서 또 온갖 이제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자기 딸이 절에서 출가했다는 얘기를 까발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조차 지금 이제 판단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아마도 제가 생각에 그 절간에서 청춘을 보내는 것보다는 이 사위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좀 여기 와서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는 바람에 바로 관아에 신고를 해서 고을 원님이 잡아오라고 해갖고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머리를 깎을 수 있냐, 머리를 다시 길러서 이제 다시 살아봐라, 이러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이 이제 장님 판수가 길길이 뜨고 더 성질이 포악해진 거죠. 그래서 또 도망갔어요. 또 도망을 가서 또 머리를 깎았는데, 또 신고를 해서 또 잡혀와서 끌려가는 그 과정을 목격한 이야기가 이 서사시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예. 그러니까 계속 도주하면 잡아오고, 도주하면 잡아오는데,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구나.
정말 그러면서 이제 그걸 지켜보는 이 이웃 사람들이 막 혀를 끌끌 차는 이런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 여성들이 결혼의 질곡이 무엇인가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 이거는 신분이나 어떤 사회적 격차하고는 좀 다른 측면의 억압인 거죠. 예. 억압과 차별.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조선시대 여성들이 그 결혼 제도 안에서 어떤 이제 억압을 겪었는가를 잘 보여준다면 열려함양 박시전은 그런 구조적 모순보다 여성의 정념, 욕망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차별을 보면 다 분노하고 엄청나게 이제 저걸 바로잡아야 된다. 법적으로 뭐 이제 제도적으로 이걸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걸 느끼죠. 느끼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적대감이 더 커집니다. 근데 남성과 여성은 신분이나 계급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미워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같이 교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대감이 커져서 대립을 해서 투쟁을 하는 걸로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구조적 문제를 자꾸 제기하다 보면 여성은 마치 이 사회제도의 희생양이고 여성 자체의 욕망이나 정념은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설정이 됩니다. 예. 사실 이 여성도 욕망의 주체인데 그게 이제 남성 여성이 사랑해서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아닙니까? 근데 마치 여성에게는 그게 전혀 없고 남성에게만 그 정념과 정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설정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실도 굉장히 그런 측면에선 여성의 정념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나 그런 인정은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연암은 이런 이제 구조적 문제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여성에 대한 그 차별을 주목하는데, 그러니까 연암이 이제 거의 평생을 백수로 살다가 50대에 생계형 관직으로 그 남쪽에 가서 함양군에 속한 안희현에서 현감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자기가 이제 데리고 있던 통인의 조카딸이 남편의 3년상을 치르고 독약을 먹고 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했더니 남편이 폐결핵을 앓다가 죽어서 3년상을 치르고 그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남편을 따라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면 남편이 폐결핵이 걸린 걸 모르고 결혼했다면 이건 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서 부모랑 이웃이 다 뜯어 말렸어요.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여성이 나는 그 남자가 아니면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해서 필사적으로 결혼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6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3년상을 치를 때까지 버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의 뒤를 따라서 뭐가 됐습니까? 연려가 된 거죠. 그래서 연암이 거기서부터 이제 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이 글의 시작이에요. 사실 그 열렬하면 참 열렬하긴 한데 너무 이건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절이라는 개념은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 여성에게만 주어진 윤리예요. 중인 이하는 수절을 하지 말라고, 수절을 절대 그런 윤리가 적용되지도 않지만 수절을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런데 이 중인 여성이 그런 삶을 선택을 하는 거죠. 왜 그러죠? 사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데, 사대부 여성에게만 주어진 그런 어떤 윤리적 결단이었는데, 임진왜란 병자호를 한 이후에 이 윤리 도덕이 평민에게 다 이렇게 내면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평민 여성들이
결혼해서 남편이 먼저 떠나면 너도 나도 수절을 하는 이런 풍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더더욱 과격하게 죽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처음엔 목을 매달다가 그 다음에 뭐 벼랑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독국물 먹고 굶어 죽고 뭐 너무너무 엽기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을 해서 연료가 되는 거죠. 이거는 분명 조선의 이데올로기이긴 한데 이거를 자발적으로 내면화한 건 여성이라는 거죠. 도대체 여기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여성이 구속되고 예속되는 건 사회 제도도 있지만 여성 스스로 그걸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얽어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과격한 죽음을 선택하는가 하는 얘기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서론인데 서론이 엄청 긴 거예요. 이 글이. 그 다음에 연려함양 박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과부인데 과부가 돼서 아들이 3명인가 있었는데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잘 키웠는데 이 아들들이 무슨 인사 추천 뭐 이런 거 할 때 그 사람이 뭐 선대에 가부가 있다더라. 이제 걔가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차별하는 얘기를 듣고 이 어머니가 자식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이제 동전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부로 지금까지 살면서 너희들을 키울 때 그 매일 독수 공방하는 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너희들은 상상이나 했냐고. 그냥 우리는 저 여성은 굉장히 의지가 굳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여성이 당연히 정념과 정욕의 주체예요. 여성의 성욕에 대해서는 아예 생략을 해버리는 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지독한 남성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긴긴 밤을 지내는 게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동전을 굴렸다고. 요즘이라면 밤새 드라마를 보시나? 요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동전에 글씨가 하나도 없어질 정도로. 이게 내가 지금까지 내 정념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 부적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가하고 이런 여성의 자식이라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뒤에 덧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연암이 한편으로는 필사적으로 연료가 되려고 그 이데올로기의 화신이 되는 여성의 모습. 이거를 하나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또 하나, 사실 조선의 텍스트에는 아주 그냥 옥녀라든가 이런 굉장히 파무파탈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여성의 정욕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는데, 연암은 여성이 정욕의 주체임을 분명히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그런 측면에서 연암의 여성주의가 굉장히 돋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둘 다 여성이 굉장히 질곡과 억압 속에 살았다고 있다는 걸 인지한 건 공통적인데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다사는 그런 이제 구조적 문제를 딱 접해서 거기에 희생양이 되는 여성을 보면 분노가 막 솟구치죠. 그래서 언어가 분노와 비탄의 파토스로 흘러넘쳐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애절량이라는 작품이에요. 애절량은 남성의 생식기를 자르는 걸 슬퍼한다, 이런 뜻이에요. 저 작품이 다산을 대표하는 시로 꼽히는데 이 작품의 화자는 여성이에요. 생식기를 자른 남성의 부인. 남편이 생식기를 잘라서 피가 떨어지는 그걸 들고 관아에 가서 막 절규하면서 호소하는 그 여성의 목소리를 그대로 시에 담았어요. 그럼 왜 잘랐을까요? 그때는 그냥 애만 나오면 그냥 군포를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나오자마자 군포를 징수하는 걸 보고 다 이 내 생식기 탓이다 이렇게 하고 얼마나 삼정이 문란이 됐는가를 막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이제 표현, 이런 수사학을 썼다면 연암의 언어는 전혀 다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연암의 묘비명.
그러니까 누나 만누이가 죽었을 때 묘비명, 형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묘비명, 그리고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추도시를 한 20수를 남겼는데 그거는 이제 전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언어들을 보면 여성의 일상, 여성의 고단함 이런 거를 너무너무 세밀하게 터치하는 그런 장면이 느껴집니다. 예. 그러니까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어떤 일상이 펼쳐지는가 그런 점을 아주 세밀하게 터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이 두 작품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시대가 엄청 변하고 그리고 올해는 특히 이제 미투가 연초부터 시작이 돼서 남혐 여혐에서 이제 그 여성주의, 여성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에 지금 막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 이데올로기의 문제 온갖 게 다 튀어나왔죠, 사실은. 예. 그런데 이런 측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성과 남성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지침을 다산과 이제 연암이 준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아주 간단한데 구조적인 억압을 넘어서야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적대적인 그 관계에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남성 여성이 다 소외돼 버려요. 교감을 못하면 남성성 여성성은 작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분노의 파토스도 중요한데 이게 혐오와 증오로 바뀐다면 결국 이제 또 남성과 여성은 공감의 회로를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말 다산과 연암이 보여주는 두 개의 지도를 잘 활용해서 소외를 극복하고 공감을 확장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